오늘 토크쇼 진행을 맡은 충북 여성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1989년 9월 1일에 발표된 한국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이죠. 여권통문. 이 여권통문을 기념하면서 작년부터 9월 1일에서부터 7일까지를 그 일주일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7월 1일부터 7일 정도에 진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권통문이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여권통문을 접하게 돼서 그때 자료를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 토크쇼는 120여 년 전에 여성들이 주창했던 권리가 무엇이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 권리들이 2021년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청년 여성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이 오늘날을 사는 여성들이 과연 120여 년 전에 주창됐던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기획이 됐습니다. 오늘 청년 패널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사실은 오늘 개강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수업도 공과 처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풋풋하지만 아주 당찬 우리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자기소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문재 선생님부터 자기의 성명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여성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임은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사회심리 전공이고요. 네, 지금은 충북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청년연구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충북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 불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노동자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구노동자라는 말이 아주 가슴에 퍽 와닿는데요. 네, 우리 이성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자라고 지금은 청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청주 토박이 청년 여성 이성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청주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중간에 잠깐 해외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 외에는 청주에 아주 붙박이로 살았습니다. 네, 누구보다 청주를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설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성이랑 타율성, 그리고 권력 다툼이나 아니면 구조적 부정의와 관련해서 계속 연구 노동자로 남고 싶은 박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구 노동자로 남고 싶은 지금 과정에 들어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 거주 중이고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또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지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 패널들께서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차분한 척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떨리는데 오늘 함께 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벌써 메시지 하나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네, 120여 년 전 여성운동 선배님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하네요. 120년이 지난 현재의 청년 여성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새삼 역사의 이어짐을 느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청주 YWCA 이혜정 사무총장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토크쇼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처음으로 여권통문 뭔지 알게 됐거든요. 어떠세요? 이성지 선생님. 네, 여권통문 언제 알게 되셨어요? 네, 저 부끄럽지만 올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근데 저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뜻깊고 의미 있는 글을 왜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하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이번 토크쇼가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유, 네. 여권통문 읽으신 소감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아마 토크쇼 준비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여권통문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근데 그 어떤 자료 중에는 굉장히 고어체로 된 자료들이 있어서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떠셨어요? 읽는데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한자가 엄청 많고 뭔가 진짜 12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어를 제가 익숙치 않아서 이게 맞는 말인가 무슨 말인지 하는 그런 갸우뚱하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네. 우리 패널분들께서 여권통문 읽으시면서 아주 꼼꼼하게 밑줄 쳐가면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각자 가슴에 좀 남는 그런 문구들을 좀 정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한 문구를 한 3장 정도의 PPT로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요. 슬라이드 틀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 이 내용은 우리 김지유 선생님께서 아마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문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일해례한 행습은 영영 버리고 각각 계명한 신식을 준행할세. 사사히 쳐서 되어 일신 오일신함을 사람마다 힘쓸 것이오늘 어찌하여 구습에만 빠져 있나뇨. 이것이 한심한 일이로다. 아까 구어체라서 어렵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구어체라서 어려웠지만 구어체라서 더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게 이제 본인들이 겪는 그런 차별적 권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후 세대에게는 이런 차별을 겪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의지가 강렬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처음 페미니스트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단 한 번도 이제 가장 가까운 지인들 외에는 나는 페미니스트야 라는 말을 이렇게 마음 편히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 사람이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를 무슨 불순문자처럼 바라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다가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읽고 나서 마치 저에게 그런 괜한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위로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그 말과 아까 우리 이혜정 사무총장님 남겨주신 채팅창에 역사의 저편에서 선배의 언니들이 우리에게 마치 손을 내미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읽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이문재 선생님하고 이성지 선생님하고 김현정 선생님이 아마 비슷한 부분에서 조금 비슷한 느낌들을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이문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가장 가슴에 남았던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자 이목구비와 사지오관 육체가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사나이가 벌어주는 것만 앉아 먹고 평생을 신규에 처하여 남의 절제만 받으리오. 이 구절인데요. 사실 이 글을 읽으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날까지도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는 조금 슬픈 구절로 다가왔는데요. 네,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성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다르게 대해질 때가 종종 있어서 제가 가장 가슴에 밟혔던 구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지 선생님도 아까 잠깐 짧게 얘기는 해주셨지만, 네. 네. 저는 이렇게 소감을 들으면서 우리 여성들이 참 한마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YWCA 관계자분께서 남겨주신 소감이 사실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짧게
이 120년 전의 여성들이 이 규방, 그러니까 깊은 규방에만 어떻게 갇혀서 남의 절제만 받으리요라는 구문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거기서 뭔가 외부로 분출되고자 하는 그 시대의 여성들의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달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런 과거의 여성들의 용기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현정 선생님. 네, 저도 이 구절이 가장 저의 마음을 좀 절절하게 울리는 구절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심규에 처하여,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이 구절이 정말 그 작은 방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 양반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얼마나 절절하게 토로했는지가 느껴져서 네,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이로부터 지금 한 세기가 넘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살고 있는 세상, 각 겪고 있는 경험에 다름이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심규에 처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남의 절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그 상황이 좀 개탄스러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틀어주시고요. 박서리 선생님은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느낌을 또 느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진짜 다들 읽으실 때, 이게 정말 공감이 간다. 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다들 읽으셨잖아요. 저도 당연히 공감이 갔는데, 이 선언문 자체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용해 본 그 구절들이, 그 당시 그 여권 통문을 쓰는 이제 그 여성들이 그 당시에 동시대 여성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 약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여권 통문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여성 권리 선언이잖아요. 그 권리 선언이라는 것이 이제 스스로 외치고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권리가 나오는 것이지, 뭐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거나 법으로 막 이렇게 성문화 된다고 바로 이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여권 통문의 발화자가 여성이고 여권 통문의 청자 역시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어떤 그 당시 여성의 주체성을 잘 드러내는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성이 여성에게, 그 당시 여성에게, 그리고 120년을 건넌 현재의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네. 그리고 그 통렬한 그 현장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아마 공통적인 느낌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줌에서 또 한 분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120여 년 전 여성의 참정권, 교육권을 주장하며 실천운동을 펼쳤던 선배 언니들의 정신을 되살리며 오늘의 우리 여성들에게, 특히 청년 여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다짐으로 이어질지 기대되는 토크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황영선 선생님께서 메시지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여권 통문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여권 통문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권리가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네. 먼저 그럼 교육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1898년에 여성의 교육권, 이 주장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주장이었을 것 같아요. 여성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달라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교육은 기회에서는 거의 차별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 누군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무교육도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교육 기회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청주시 그 성인지 통계를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특히 우리 청주 지역의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하고 대학원 진학률에서 남성들을 훨씬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여성이 남성보다도 좀 앞서는 어떤 측면도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청년 패널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교육권 관련해서는 뭐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적인 수치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권 이것으로 과연 충분한가라고 다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양적인 수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교육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한번 그 구체적인 청년 여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포문 누가 먼저 열어주실까요? 우리 김현정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좀 전에 이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률을 보면 교육의 기회 평등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과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서 동일하게 성평등한 교육 환경을 누리고 있는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그 충북의 학교들에서 일어났던 충북의 스쿨 미투 그리고 뭐 학내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 그리고 더 대학교까지 이어져서는 뭐 성희롱 단톡방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사화가 됐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교육 환경에서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만 한 해 동안 교내에서 적발된 성범죄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집계한 숫자가 140건이 넘었다고 해요. 이처럼 그 알려진 것만 해도 굉장히 수많은데 우리 알다시피 아주 작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그런 성범죄는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을 하면 이 여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교육 환경이 과연 안전한가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019년 교육청 성범죄 통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놀라운 수치네요. 이 충북 스쿨미투가 사실은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있었던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스쿨미투와 관련해서는 우리 박설희 선생님도 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스쿨미투 얘기도 하고 사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2018년서부터 해서 이제 충북 지역 스쿨미투가 졸업생에서 재학생, 시민, 도민의 지지와 연대로 이제 큰 불길을 타게 되었고 이제 뭐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해자 처벌도 어쨌든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여성과 시민의 어떤 큰 일종의 소기의 성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권 통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 우리 시대의 여권 통문은 무엇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의 여권 통문을 발표하고 있는 주체들은 누구인가? 우리 시대의 이소사, 우리 시대의 김소사는 누구였는가? 누가 지금 그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 진짜 충북 지역의 스쿨미투를 이끌어 나가고 지금도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대의 이소사와 김소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대의 이소사와 김소사. 네. 이소사와 김소사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 지금 스쿨미투 말고도 사실은 뭐 교육 안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좀 세부적인 교육 제공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 번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현정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그 성인지감 수성 교육에 대한 그런 그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그 대한민국 교육 제도가 입시 위주인데다가 그 다음에 그 위정자들이 이해가 낮고
그다음에 무관심까지 합쳐져서 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그 지금 젠더 갈등이라고 불리는 그 젊은 청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현실 인식 괴리 것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KBS의 조사를 보시면 20대 남성들의 인식이 인식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그 다른 세대의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세대의 여성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부재하다 보니까 20대 남성의 가치관이라든지 인권 의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학내 환경에서도 문제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나가시는 강사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나가면 그 교사분들도 굉장히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뭐 요런 정도의 태도로 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부터 학생까지 그 서민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빨리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성인지 감수성 얘기하시니까 사실은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의무교육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이런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사실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듣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선생님이 그 얘기 해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좀 반성이 많이 됩니다. 네.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문제는 우리 김지우 선생님은 혹시 학교 다닐 때 무슨 경험 같은 거 있으셔요? 어떠세요? 네. 저도 교사들이 성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필수로 꼭 들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고3 수능이 끝난 시점에서 학교에서 강사 한 분을 이제 초빙해 주셨어요. 성교육을 듣게 해주겠다. 그때는 좀 기대감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끝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성교육일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 그때 그 교육을 들으면서 여성으로서 되게 좀 모멸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 당시 교육이 그 교실을 뛰쳐나가고 싶었던 게 당시 강사분께서 저희에게 너희의 몸은 너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순결을 저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에게 그렇게 수업을 해주신 강사분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강사분을 아무런 어떤 검증이나 시스템 이런 절차 없이 초빙을 한 학교에도 그때는 되게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화로는 제가 고2 시절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여자 아이들은 서울의 어디 상위권 정말 좋다고 하는 학교들을 갈 거 아니면 그냥 부모님 곁에서 근처에 있는 대학 가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학교 제가 산남고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 이름이 산남고인 이유가 다른 학교들처럼 여고를 붙이지 않는 게 성평등 관점에서 그렇게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또 저희 선생님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뭔가 배신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30 남성과 여성들의 어떤 다른 학교에서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30 남성과 여성들의 간극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지우 선생님의 일화를 들으니까 저도 제 경험이 학창 시절 때의 경험이 막 떠올랐어요. 그리고 공감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실 때 뭔가 성평등한 가치에서 출발한 학교에서 되게 일상적으로
피로한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교육 환경에서 여학생들이 이런 일상적인 소진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전교생들이 모여서 교가를 부르는데 저희 학교 교가에 이제 뭐 처녀라는 표현이라던가 여전히 뭐 여성의 몸가짐과 관련된 단어들이 공공연히 쓰였고 저희는 그게 전교생이 모여서 함께 합창을 해야 되는 상황을 항상 겪게 되는 거예요. 저도 김지수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너무 모멸감이 들고 굴욕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이게 나의 인격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저의 생각이라던가 욕망 같은 것들이 축소됐던 것이 아닐까,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또 교칙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교칙이 뭐 이제 살색 스타킹을 신으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검정 스타킹만 신도록 규제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속옷 같은 경우도 색깔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검정색 속옷을 그럼 입으면 될까? 아닙니다. 이제 검정색 속옷을 입으면 그 위에 흰색 반팔티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 교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어쨌거나 성인이 된 지 좀 됐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올해 3월자의 기사에 여전히 이런 성차별적인 교칙들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되게 슬펐던 기억이 났습니다. 와, 그 진짜로 있었던 사례이신 거죠? 네. 우리 오늘 지금 현장에 그래도 몇 분이 와 계시는데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당황하시면서 이런 웃음을 무슨 웃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그런 웃음을 좀 웃고 계시는데 오늘 지금 줌에 접속해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의 경험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두 분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딸아이를 먼 곳으로 학교를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건가? 근데 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서 모험 정신을 가지고 뭔가 탐구하고 그 세상을 개척하는 이런 어떤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삶의 태도를 여성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좀 들려요. 네, 아까 욕망을 억제당한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네요. 네, 김현정 선생님 마이크 들었다 놨다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저는 이제 어떤 기사를 봤냐면 저의 이제 저도 그런 경험 굉장히 많지만 저는 좀 졸업한 지 좀 돼가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저는 이제 기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7년의 조사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그 성역할 고정관념을 얼마나 학습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인물이 성비가 차이가 납니다. 남성이 훨씬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 등장한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묘사들에 보면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이런 그림들이 아직도 아이들한테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사실은 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성별 영향 평가 업무인데요. 제가 주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교과서에서 성차별적인 그런 이미지들 잡아내고 정책에서 드러나는 성차별적인 내용들 개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많습니다. 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네. 우리 김현정 선생님 교과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학내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예전에 숙대 그 교수님께서 온라인 강의하시면서 그 거의 테러 수준의 이런 일을 당하셨던 것도 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이문재 선생님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앞서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뭐 성교육, 그리고 교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는 자라나면서 그 교육에 대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남하구들인데요.
저는 사실 그 교실 안에서의 성희롱을 남학생한테 처음 들었어요. 된장녀, 김치녀라는 이런 소리를 처음 이제 학교에서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그게 정말 이상한지 모르고 이런 감정을 다 느끼는 건지 모르고 있다가 대학을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도 사실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이 성별 권력 관계가 그 사제 간 권력 관계를 압도할 정도로 세다는 것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저 그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정말 일반적인 차별에 대한 예시를 드셨어요. 뭐 지방대와 인서울의 차별,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그 받게 되는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남학생이 강의평가에 그런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라고 남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게끔 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젠더와 관련한 사회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에 굉장히 삐딱한 자세로 반박을 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조금 온화한 말투로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미 강의 분위기는 쌓여진 상태였고요. 그 남학생은 수업 중간부터 안 나왔는데 나중에 불법 촬영으로 퇴학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학교 내에서 여성 교양 강좌 같은 거 폐지되고 이런 게 요즘에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 저도 임재 선생님의 또 경험을 들으니까 또 너무 공감이 되고요. 사실 그 여성 강사의 전문성이 너무나도 쉽게 무시가 되고 있는 이런 실상이 잘 드러난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성과 관련된 강좌 아니면은 뭔가 젠더학, 여성학과 관련된 강좌들이 이제 대학 학내에서 아주 조용하게 폐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이런 식으로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불편하다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양 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정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몇몇 그런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이거 지금 남혐 아니냐, 이거 페미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대학 안에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런 여성과 관련된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그 이성지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로 대학이 점점 더 보수화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면서 뭐 생리공결제라든가 아니면 여하구 휴게실 같은 게 정말 현실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게 뭐 만약에 머리가 짧다 하면은 제가 걔야 탈코 이러면서 낙인이 찍히고 너 혹시 뭐 페미 그런 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페미니스트에 대한 낙인 이런 것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육의 공간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거를 남성들이 정말 잘 알아서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나하나 다 저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그 말씀은 진짜 뼈에 사무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듣고 싶은 교육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차별받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어쨌든 현재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탈코 얘기하시면서 쇼커트 얘기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두 분이 쇼컷이세요. 얼마 전에 안산 선수가 그것 때문에 금메달까지 반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쇼컷 하시고서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몇 년 전에
그 투블럭을 쳐서 이제 귀를 다 보이게 머리를 하고 다녔는데 사실 이것은 저만 느낀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의 약간 우호적이지 않은 시선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이것은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계속 눈을 드는 순간 마주치는 그런 눈빛들이 굉장히 잦아지고 그 눈빛들이 조금 날카롭다고 느끼게 되니까 제 스스로가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은 이 머리 길이도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직접 짧은 머리를 해보고 나서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꾸준하게 짧은 머리 유지하시네요, 우리. 네, 전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거든요. 네. 박설희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것도 정말 이문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관적인 어떤 그 느낌이라고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요. 안산 선수 이슈가 지나고 나서 올림픽 이후로 버스를 타면 일제히 갑자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뭔가 이렇게 딱 보면 누군가 돌아보고 있는 그게 왜 나만의 착각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반복이 돼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착각이길 바래요. 네. 정말 바랍니다. 설마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네. 우리 모두 착각이기를 기원합시다. 네. 첫 번째 교육권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좀 했으면 하는데 혹시 마저 다 못하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교육권과 관련한 건 아니고 이제 이문재 선생님과 이제 박설희 선생님이 쇼컷과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 주실 때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계속해서 나만의 느낌일 수도 있고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라는 그런 부연 설명을 계속 붙이는 게 저는 이제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이제 알겠죠. 안산 선수의 사례를 보고 이 두 여성의 지금 6명이 앉아있는 2명의 여성이 쇼컷을 했는데 2명의 여성 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성들이 내 경험이 내가 예민해서 내가 너무 유난스러워서 라고 그 경험을 축소하기보다는 보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발화하는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할 필요성을 더 잘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제 직업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꼽으라고 하면요. 망설이지 않고 일과 사랑을 꼽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저는 일이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물론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일할 권리, 직업권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부터 일어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고용시장에서의 여성들의 이 일할 권리가 처참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고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적인 채용 문제도 사실은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청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취직을 준비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겪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겪으신 사례나 혹은 친구들이 겪은 그런 사례 중에서 함께 소개해 주실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우리 이성지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시장에 발을 디디지는 않은 학생 신분이지만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발전시키고 싶은 이 역량을 갖고 직업을 가졌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막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이런 필드에서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경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여성 롤모델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문제는 저에게 막막함,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시장에서의 경험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민재 선생님. 네, 저는 이성재 선생님의 그런 막막함이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차별을 받는다라고 딱 느꼈던 그 시기가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제가 그걸 신청해서 듣는데,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관님께서 저에게 여자는 웃어야 된다. 여자는 뭔가 제 인상이 너무 사납기 때문에 웃어서 온화함을 보여주라는 피드백을 주셨고, 제 옆에 있는 남성 그 학우에게는 남자는 웃으면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진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을 기반으로 채용 시장에 나오려고 했는데 뭔가 사회는 저의 성적 매력을 더 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차별이 사실 있는 것을 제가 준비 기간이 아니라 제 주위의 선배들이 취업을 하는 거를 보면서 더 깨달았는데요. 은행권을 취업하는 선배들이 많았었는데 그 한 남자 선배가 은행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이 본 면접자뿐만 아니라 그 합격 당사자도 내가 남자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면접을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남자였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것이죠. 하지만 성적 아니면 뭐 발표, 능력 이런 것은 여자 선배가 누가 보더라도 더 뛰어났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내가 정말 잘해도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거기서부터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은행권은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텔러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80%가 여성을 채용을 하고요. 텔러가 어떤 일을 하는 네, 직군이죠? 텔러가 창구에서 네, 손님을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뭐 통장도 개설해주시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텔러라는 직군은 승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비중이 높죠. 하지만 여신 업무의 경우에는 남성을 주로 많이 뽑는데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는 중요도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시장을 뚫고 들어가도 거기서부터 받는 또 업무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네,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가시적인 차별, 좀 대놓고 하는 차별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니까 이 차별들이 점점 미묘해지고 굉장히 섬세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이제 제 친구의 사례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현장 일을 하고 싶었어요. 현장 일을 하고 싶어서 목공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현장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의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있고 기술자에게서 일을 배우는 조공이 있는데 그 조공이 두 사람 정도가 그러니까 기술자와 조공 둘 이런 식으로 조를 짜서 같이 이제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배려일 수도 있어요. 여성이니까 너는 사다리를 못 들 거야. 이러니까 사다리를 드는 일에서도 배제시키고 조금 힘들어 보이면 그 일에서도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일에서 계속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업무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존재감을 계속 어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필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뺏어서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사다리를 이제 네가 들어 편하게 그래 네가 들어 이렇게 하는 데까지 3주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현장에 여성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침묵이라든지 대화에서 계속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이걸 못 견디고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많은 직군으로 이직을 했어요. 여성이 많은 기술자 직군, 그걸 단열 직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열 쪽으로, 그러니까 보온공 쪽으로 갔는데 그것은
거기에는 여성들이 한 80% 된다고 해요, 기술자가. 그런데 거기서도 관리자는 다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되게 그 미묘한 차별들 현장일 같은 곳에서 겪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작년에 제가 충북여성재단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작년에 발간된 그 바이오 헬스 산업 관련된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의 이제 사례로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게 있는데 유명한 제약회사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인터뷰 질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전문대졸 남성과 여성이 들어가는 급수가 다르대요. 남성은 5급으로 들어가고 여성은 6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직종인데 똑같은 일인데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럼 이게 뭐 군대에서의 2년을 경력으로 쳐준다. 그런 거면 이 여성이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2년이 걸리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진에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남성이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것도 한 10년 정도 걸려요. 이거는 계속 격차가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리고 뭐 출산 휴가 이후에 그런 그 QC 직종에 있던 사람이 생산직으로 빠져야만 하는 그런 사례들, 이런 굉장히 비가시적인 그런 차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만큼의 임금을 주는 곳이 굉장히 여성에게 그만큼의 임금을 주는 곳이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성들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고용평등 상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었던 저희 그 사업 혹은 캠페인 중에 모집 광고에 과거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성차별적으로 인원을 모집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군필 이렇게 해놓으면은 주로 남성들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그 모집 광고들을 다 저희가 그 체크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와, 이 가시적인 성차별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미묘한 그리고 또 승진 과정에서의 그런 차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네요. 우리 은재쌤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은행권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승진 차별도 혹시 경험하신 거 있으세요? 네, 김현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업무 차별, 직군 차별 이런 게 승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여성 임원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점장도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많던 여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고용에서의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승진하면서 그 수많은 여성들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선배가 일을 잘해서 그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첫 번째 회식을 하고 팀장님이 팀원에서 혼자 여성인 그 선배에게 너는 집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지? 왜 나만 집에 가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셨는데 다음날 알고 보니까 2차로는 룸살롱 회식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여성들이 정말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일에서의 성과를 아무리 보여줘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룸살롱 회식에 가지 못하면 사실 그거는 승진에서도 배제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들이 세세하게 미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 저희가 누누이 얘기해왔던 아주 대표적인 성차별 중에 하나인데 주로 우리 이쪽에 있는 선생님들하고만 얘기를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심심하실 것 같아요. 이성지 선생님도 혹시 비슷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그 직업 경험은 없으나 이제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이 남성의 커리어와 여성의 커리어가 해석이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되게 다른 문법을 따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성들이 자신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경우 맨 땅의 헤딩 뭐 이런 리터러시로 많이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지도자나 아니면 관리자 직급까지 올라간 여성들이 얼마 없거니와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여성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물 샐 틈 없는 철벽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런 여성들은 사실은 아웃라이어이죠.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고 보통의 여성들로서는 꿈꿀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여성의 커리어와 남성의 커리어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사실 이 사회의 수많은 평범한 여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라는 막막함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수의 평범한 여성들이 충분히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마저도 계속해서 축소당하고 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지유 선생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성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직업 경험은 없지만 주변 제 또래 친구들과 이제 20살이 넘고부터 항상 해오던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대부분 임신, 출산, 결혼에 긍정적인 친구들인데 이제 각자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나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커리어를 쌓기 전까지 나에게 임신과 출산은 없어. 딱 그 선을 그어 놓더라고요. 모두가. 이제 지금 저도 취업과 창업을 같이 준비하고 있고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이미 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주변에서 정말 임신, 출산 이런 거에 구애 없이 나는 내가 능력껏 나의 능력껏 일한다 이런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뭐 많은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사회에 충분히 진출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변한 것 같진 않다. 여성들이 직업에서의 자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임신, 출산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한국이 최저 출산율 국가인 거 아시죠? 네. 얼마 전 통계에서 0.85명인가요?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여성이 평생 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이런 현실이 올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이런 직업권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친구들이 이미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찼기 때문에 결혼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뭐 비혼, 비출산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젊은 여성들은 나는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여성들의 선택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어를 가져서 내가 이 커리어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있는 여성이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과연 그게 자율적인 선택일까요? 내가 육아와 출산을 일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그 공백기가 강제되고 그리고 육아와 출산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들이 비혼과 비출산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와 커리어의 대립, 그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약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 친구가 해준 얘기가 좀 약간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어린 나이에 팀장을 달았어요. 일을 굉장히 잘해서.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낳고는 싶은데 이 팀장이 된 상태에서 지금 아기를 가지면 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해? 라고 얘기했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난자를 얼릴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여성들의 현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출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저출산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성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공백기가 남성에게도 강제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육아와 출산의 그 무게에서 짓눌려서 커리어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 출산권이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직업권을 선택하면서 출산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난자를 얼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한계에 도달하는 그 상황에서 과거에 건강할 때 채취해 놓은 난자로 아이를 낳고 싶다는 그런 네, 뜻인 그렇죠. 거죠. 뭐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난자를 올릴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청년 여성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네요. 저는 이 사례는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인데, 이게 그 방송인 사유리 씨 그 개인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사례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참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박서리 선생님 얘기 안 하셨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네요. 얘기를 막 듣고, 그리고 직업권, 그래, 2021년 여성에게 직업권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 직업과 노동자로서 여성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사실 사회 전반이 여성이 편안하게 일하거나 여성이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인프라가 받쳐주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김현정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여성의 취업에는 여성의 생애사에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전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뭐 출산과 양육 아니면 돌봄 이런 것들이 사실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이제 여성이 노동자로서 취업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을 노동자로서 고용하겠다라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계속 봐왔던 여성 노동자들이 어느 일정 나이만 되면 출산을 하러 가더라. 육아를 하러 가더라. 근속연수가 짧더라. 그러면 뽑아도 또 가겠지? 이러면 또 안 뽑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가? 계속 재개되고 고민하게 되는데, 뭐 아이를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닌데 남성은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계속 자기가 좀 더 이제 업무에서의 어떤 커리어나 야망을 뭔가 이렇게 쟁취하려고 목표 설정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삶, 뭐 여성으로서의 삶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삶에 대한 어떤 부채감이나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진짜 사회 인프라가 우리가 계속 매년 체크하는 여성 남성의 임금 격차, 뭐 여성이 계속 저임금 노동에 계속 포진하게 된다라든지 금방 아까 말씀하셨던 승진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 전반의 어떤 제도와 인프라의 어떤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사실 말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네, 더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듯이 코비드-19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게 돌봄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돌봄 노동이 없으면 우리의 뭔가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삶이 없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돌봄 노동이 참 중요하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돌봄 노동의
여성화 현상이 공공연하게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서 몇 가지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2.5%의 돌봄 노동자 중에 92.5%가 여성 노동자이고요. 그 중에서 56.9%가 50대 이상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참 이런 상황인데 뭐 우리 이모나 우리 엄마들이 이제 돌봄 노동 아니면 우리 뭐 고모나 이런 사람들이 돌봄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돌봄 노동의 고용 그 형태가 임시직이 3분의 1,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임시직 노동자 상태인 건데 이 상태가 다른 전체 노동자에 비해서는 어떤가 했더니 전체 취업자 대비 임시직 비중이 이제 돌봄 노동이 다른 전체 취업자에 비해서 2배나 된다는 그 비중이 2배나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오래 일하시면 노하우도 생기고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래 일하신다고 해서 골병만 들지 임금이 올라가질 않고 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들의 전문성이나 숙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이 전체 취업자의 57.3% 그러니까 반 조금 넘는 거죠. 그 정도에 불과하니까 돌봄 노동만을 해서는 생계가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계속 다 오래 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뭐 우리 청년 여성이라고 이렇게 여기 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돌봄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돌봄 노동자의 손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돌봄 노동을 뭐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이 돌봄 노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일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결국 찾아가서 일한 그 현장이 나에게 어떤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저는 여성재단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직원이 다 여성들이에요. 근데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끊임없이 이제 임신이나 출산을 통한 공백기를 갖게 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거든요. 이런 그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진짜 해결하지 않을 때에 그 한 기관이 갖는 사실 그런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그 박혜경 대표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따가 의견 나눠주실 수 있으면 의견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던져주신 이 직업권과 관련된 이야기, 이 묵직한 주제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풀 거는 풀고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참정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한국에서 여성 참정권은 사실은 어떤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죠. 유럽 선진국들을 보면 그 서프러제트 같은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피해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해방 이후에 사실 그냥 얻어진 약간 그런 권리라고도 인식이 좀 되죠. 근데 이 참정권을 우리가 이제 뭐 선거권, 피선거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선거 다 해보셨나요? 공식적인 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몇 번씩 해보셨어요? 저는 대통령 선거 한 번 해봤습니다.
아, 여기 나머지 분들은 다 한 번 이상이십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 4번 해봤는데 이게 지금 나이가 밝혀지는 것 같네요. 네요. 네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 선거 경험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 이 본격적인 어떤 정치권의 선거 이야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교 생활하시면서 경험했던 그런 그 학교 안에서의 사실 뭐 선거 이야기도 좀 소소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문재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아, 네. 저 선거 경험 뭐 이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저는 참정권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내 정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학교의 반장, 그다음에 뭐 회장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반장, 회장이 사실 뭐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더라도 뭐 이제 아이들에게 뭐 약간 좀 으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리고 리더십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항상 후보가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회장도 남자, 부회장은 여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뭔가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후보들의 성별을 그렇게 접했고 그게 초중고를 거쳐서 대학에 와서도 사실 별반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뭐 총학생 회장 그것도 후보가 남자가 굉장히 있는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총동아리 학생 회장도 거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성들의 리더십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접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벼룩 이야기가 있잖아요. 굉장히 높이 뛰는 벼룩에게 그 투명한 플라스크를 이제 씌워두면은 이 병을 치워도 그 높이까지밖에 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우리 여성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부반장 출신이에요. 우리 김현정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네, 지금 이문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요즘에 그 여대가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대에 의대라든지 약대가 있고 이랬을 때 여긴 남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중여고를 나왔어요. 근데 이문재 선생님보다 리더의 경험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중여고는 어쨌든 여자애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십을 가르치기 위해 여중여고, 여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여대 나온 제 친구는 진짜 그런 경험들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학내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 또 더 나눠주실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 본격적으로 좀 정치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021년 8월 현재 국회의원 비율을 보면 남성 의원이 거의 한 80% 되고요. 여성 의원이 20%가 채 안 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어떠세요, 선생님들? 참정권에 대해서, 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네. 네, 저 그 이지영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이 정치에 참여해서 후보로 나가는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권도 여성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진짜 수치로만 보면은 국회가 여성 아니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여성 20, 30대 의원의 경우는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뭐 평균 연령이 높은 정당에서 또 만약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후보는 거의 또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선거 때마다 이게 1인 1표라고 하고 나는 내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나왔는데 조금 무력감이 들어요.
제가 이제 30대 여성으로서 저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를 뽑고 싶은데 그런 후보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져서 무소속 아니면은 조금 작은 정당에서 여성들의 얼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서울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네, 그냥 똑같은 얼굴이 아니, 똑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만 바뀌어서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투표권에 대해서는 우리 김지우 선생님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2030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분명히 같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무게가 전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투표율이 비슷한 걸 넘어서 여성이 더 높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 선거들로 찾아봤어요. 19대 대선과 21대 국회의원 선거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19대 대선을 보면은 19세의 투표율이 여성이 80.9%, 남성이 74.8%고요. 20대 전반에서 남성이 75.4%, 여성이 79.1%로 3.7%가 더 높아요. 20대 후반에 가면 그 격차가 더 커지는데요. 여성이 79%, 남성이 71.1%로 7.9%가 차이가 나서 이런 식으로 50대 이하까지는 여성이 전부 투표율이 더 높은 상황인데,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여성이 55.5%, 남성이 52.1%로 3.4% 더 높습니다. 심지어 20대 남성의 투표율을 보면 그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70대 남성과 비교해서 20대 남성의 투표율이 37.9%로 현저히 낮거든요.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20대 여성들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2030 젊은 세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을 되게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남성들의 목소리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렇게밖에 체감이 안 되고 있네요.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쨌든 계속 지워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여성들이 말은 하나 말하지 않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김현정 선생님이 엄청 분개하면서 얘기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그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주세요. 네, 강남역 살인 사건과 메갈리아 등장 이후로 이제 그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페미니즘이 확산을 했고, 그렇게 이제 문제인식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발화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여성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지율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디를 지지한다, 요런 응답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한 정당이 정당 지지율이 20대 남성의 정당 지지율이 10% 후반, 20% 정도였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기사가 몇십 개씩 쏟아지고, 이거 이 당 어떻게 할 거냐, 20대 남성 표 다 잃었다 이러면서 그 안에 소속된 의원들이 그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도 하고 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다른 정당에서는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1%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사를 제가 검색해보니까 딱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속 의원들도 아무 관심이 없고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여성들의 투표율도 더 높고, 그런 상황에서도 20대 남성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있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이야기가 들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 그럼 이게 왜 이럴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적고 그 이야기를 받아 써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언론도
기자의 남녀 성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2017년 조사를 보니까 방송 기자의 80%가 넘는 숫자가 남성이고 여성 기자는 1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걸 써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언론에서도 성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공론화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아, 네. 이 여성들이 어쨌든 정책에 대한 견해도 굉장히 분명하고 투표율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참정권에서의 여성의 권리 측면을 보면 그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성의 목소리가 그럼 왜 계속 이렇게 지워지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이것을 퍼나르는 그 과정에서 그 구조적인 어떤 성차별적인 구조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네, 우리 박설희 선생님. 저도 여성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잘 재생산되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인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보고 있는 기사들이 보고 싶지 않은 기사들인데 여자들이 자꾸 죽었대요. 맞아 죽었던지 뭐 데이트 폭력을 당해서 죽었던지 아니면 여성 폭력 피해자인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2차 가해를 당하거나 가해자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식의 상황에서 자살을 했다는 기사들을 되게 자주 보고 있어요. 전혀 보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사실 이거는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것이 오창에 이제 여중생 이제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나 너무 힘들다. 잘 처리를 해주고 이 여성 폭력의 자신의 이 상황을 잘 가해자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텐데 그걸 제때 듣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제때 함께 지지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놓친 여성들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여성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구나. 여성이 이야기하지만 안 들리는 건가? 왜 안 들리지? 뭐 이런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는데요. 참정권이라는 것이 사실 투표에 1인 1표가 주어지느냐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나의 의견이 공론장에서 충분히 전달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 참정권의 현대적 의미가 실현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달이 안 되고 마땅히 살아서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여성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가, 대표해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중에서 뽑아놨음에도 왜 직무를 유기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자꾸. 네, 박설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듣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건 한 가지는 그러니까 여성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페미니즘 백래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내 주장을 문제 삼아서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공포들을 아마 다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런 백래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제 다 눈팅을 하는데요. 일단 남성 커뮤니티하고 여성 커뮤니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남성이 많은 커뮤니티는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글들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커뮤니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카페에 가입한 다음에 승인받는 절차들도 있어요. 이 이유는 여성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여성들은 많은데 폐쇄된 공간에서 우리들끼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데서 공공연하게 혐오 발언을 해도 그것이 타겟이 되거나 뭐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윤지선 교수님 사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자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위치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그 사이버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전 문제가 여성이 발화하는 것 자체, 그리고 발화가 전달되는 것까지를 다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도 이 토크쇼 준비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또 누군가의 타겟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섭다, 너무 무서워,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공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 안으로 숨고 우리끼리의 공간에서만 이야기를 할수록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고 그것이 공론화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그 안전 문제는 계속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크쇼에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용기를 내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간이든지. 저도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네, 사실 일상이 정치잖아요. 네, 우리가 의견을 내는 거, 낸 의견들이 공론장을 형성하는 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행위인 건데 여성들이 그런 정치적 행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 청년 여성들이 충분히 이렇게 가슴 아프게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저도 좀 마음이 좀 짠하지만, 마지막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 같이 좀 용기를 내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이성지 선생님. 네. 네, 저는 오늘 저희 이 여성들이 모여서 교육권, 그다음에 직업권, 참정권에 걸쳐서 이 세 가지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쭉 들으면서 권리라는 것이 그냥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성문화되어서 제시가 되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에서 경험되고 실천이 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여성들은 참으로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의 여성들의 권리는 어떤 것들로 대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약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죄책감, 부끄러움, 자기의심,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권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학생들이 교육 환경에서 굉장히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직업권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출산을 했더라도 나는 엄마인데 애를 제대로 못 돌보고 있는 것 같아. 혹은 나의 가정을 제대로 못 돌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기울어진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참정권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적절히 발화하고 있는 것이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들의 권리를 참으로 박탈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가능성을 이렇게 제한하고 배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큰 손해니까 다들 정신 차리고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합시다. 네, 여성 스스로는 자기의 권리를,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같이 해주는 그런 좀 연대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토크쇼 패널로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채팅창에 몇 개의 메시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이 자리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이남희 정책관님,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수정 선생님, 의미 있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하지만 가슴 답답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패기 있는 얘기 들으시니까 좀 뭔가 이렇게 불끈 솟아오르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우리 박혜경 충북 여성재단 대표님도 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청년 여성들의 현실 진단이 밝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여성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남성에게는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당근 아니죠. 네. 여성의 독박 육아로 출산이나 취업이 어려워지면 남성은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는 돌봄의 공백이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해야 합니다. 성평등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성평등을 위한 사회 변화에 남성들도 참여합시다. 청년의 정치적 목소리에서 과잉 남성 대표성, 그것도 성과주의에 경도된 일부 보수적인 남성 목소리가 과잉 대표된다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지적 중요하게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평소 겪는 현실과 생각을 진솔하게 전해주신 토론회 참여자분들, 자리를 준비하고 청년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도 여성단체 리더와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남희 정책관님 계속 듣고 계시나 봐요. 네. 또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제천 YL 유인숙 선생님, 그럼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애쓰는 청년들이 있음이 역설적으로 희망이 듭니다. 네, 희망찬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청주 YWC 한기현 우리 간사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120년 전의 언니들의 모습에서 변화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할 일들이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페미니즘을 억압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좌절감도 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청년들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청년들 답변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박혜경 대표님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웃음. 네. 그리고 유영경 청주시 의원님도 남겨주셨네요. 청년 여성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자체로도 뜻깊은 자리입니다. 네, 우리 신영희 대표님도 남겨주셨는데 제가 해독이 불가한 영어가 올라와 있어서 나중에 혹시 다시 좀 적어주시면. 네. 이순희 대표님도 여러 상황에서 사실적 토론들이 가슴 아픕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평등한 사회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해야죠. 120년 여년 언니들의 외쳤던 미래가 지금이겠죠.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껏. 그 뒤에 화이팅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서 급하게 읽었는데 채팅으로 남겨주시는 거 말고 목소리로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느낌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채팅창 줌 회의에 한 100여 분 이상이 들어와 계셔서 제가 페이지를 넘기려면 좀 걸리긴 하는데 혹시 발언을 좀 하고 싶으신 분은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혹시 손 드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네. 채팅창으로 일단은 의견을 다 남겨주셨나 봅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몇 분 같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야기 나눠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우리 우영미 팀장님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의견 혹시 나눠주실 게 있으시면 소감도 괜찮습니다. 네, 잠시만 마이크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목소리만 남기는데요. 예, 지금 현장에서 계속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생생하고 그런 의견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또 이제 그 던져주는 이런 과제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영민 팀장이 여성정책 그 가족관에서 여성 1팀을 맡고 계시는데 주무 팀장님으로서 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막 굉장히 메모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정책들도 개발해서 같이 실천을 해주시면 우리 청년 여성들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사이에 또 김미애 선생님께서 알찬 배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청년 패널분들 멋지십니다. 네, 의견 남겨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우리 신영희 대표님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예정했던 시간보다도 한 10분 정도로 빨리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시간을 꽉 다 채워서 썼습니다. 선생님들 아까 질문 기억하시죠? 네. 우리 한기연 선생님이 남겨주셨던 질문인데 사실 페미니즘을 억압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좌절감도 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청년들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오늘 토크쇼를 마무리하시면서 드시는 어떤 느낌, 뭐 소회 이런 거하고 섞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굴까요? 네, 일단 질문 주신 내용의 답변을 그냥 제 스스로 드리자면 저는 용기와 공유가 그에 대한 해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렇게 좀 페미니스트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가기가 좀 힘들 때도 있고 좌절감도 겪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이런 토론자 분들을 저는 만나면서 굉장한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용기를 내셔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는 것,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차별 경험 뭐 아니면은 그런 보기 힘든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저는 좀 저의 상처나 그런 감정들을 다독임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말할 자리가 있을 때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좌절감을 조금 극복하면서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성으로 태어나면서 이런 차별 경험을 겪는 것이 뭐 어쩔 때는 서럽기도 하지만 이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기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이문재 선생님이랑 의견이 좀 비슷한데요. 일단은 먼저 그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여성의 경험을 폄하하지 않고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요즘에 그런 차별이 어디 있어? 뭐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저는 심지어 이런 것도 봤어요. 아프간 여성들을 보면 너네들은 지금 천국에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폄하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 이거 나만의 착각이 아닐까? 나의 오해가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나와서 또 이야기하기가 두려워지고 여성들이 자꾸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20대 여성들의 이야기, 청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청년 여성들이 어떤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 청년이라는 불안, 그리고 이 성별로도 여성이라는 불안, 이 두 가지 이중고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게 지금 20대, 30대 청년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이야기를 좀 좀 듣는 자세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글 쓰신 것 중에 되게 좋았던 말이 좀 닥치고 들어라. 예. 이런 이야기를 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서프로젝트 영화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서울에서 영화관에서 봤는데 손수건을 짜면서 나왔거든요.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그때 거기서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던 게 그 옛날에 말도 안 통하는 영어를 쓰는 그 여성들에게서 연대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연대가 여성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연대가 있는데 우리가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명이 똑같은 경험을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연대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시니어 페미니스트 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오늘 소감까지 같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 그 채팅창에 올려주신 글 읽어주시는 걸 들으면서 약간 울컥했어요. 우리 그 청년 여성들을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그런 안도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눈물이 나고 황급히 창피하기 때문에 황급히 닦았는데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 또 공감받는 느낌을 저희 다섯은 가졌지만 저희 다섯 외에 다른 많은 20, 30대 여성들은 이런 경험들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만 지내고 있어요. 그 사회의 어른들과 사회의 어떤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좌절감은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제 친구들에게 말하면서부터 해소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성 친구들이었고요. 그 여성 친구들이라는 특징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난 충분히 페미니스트인가라는 자기 의심과 여기서 진짜 말해도 되는 걸까? 내가 어떤 의심을 받진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을 이기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졌을 때 되게 자유로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우리의 만남에서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대화 주제들을 갖고 오고 함께 밤새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또 공감도 했다가 부딪히기도 했다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수미상관으로 소감을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제일 인상 깊었던 문구가 어찌 남의 절제만 받으리요 라는 구문이었는데 어쩌면 2021년의 여성들은 남의 절제만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절제도 너무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찌 우리가 남의 절제와 나 자신의 절제를 받고 살겠습니까? 좀 더 자유로운 여성으로 함께 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라던 소녀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무서운 여자들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토론회를 하면서 2030으로 이렇게 엮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대의 1020 젊은 여성들에게 지금의 어떤 아젠다라든지 아니면 페미니즘 이슈라든지 이런 걸 많이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친절하게 말하지도 않고 고분고분하게 말하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만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은 아닌가?
뭐 이런 걸 계속 판관처럼 의심하고 판단하려고 들고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집중하지 않고 말의 형식이 나의 기분을 뭐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가 그거부터 먼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서 좀 속상하다는 게 제 어떤 감상인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불편함과 낯섦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을 엄청 배려하고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은 덜 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은 나에게 내가 익숙한 어떤 특권 의식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말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보기에 이건 틀렸어.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내가 허락할 만한 페미니즘이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잣대가 나도 틀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틀렸을 수도 있고 또 바깥에서 또 판단하고 지적질하는 또 모두가 틀렸을 수 있고 모두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이제 대화에 임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몇 마디 더 할게요. 사실 여권 통문이 지금 123년이라고 그랬나요? 123년 이후에 지금에까지 알려질 수 있는 건 황성신문에 실렸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서 기록에 남겨서 이거 신기하다. 김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썼대. 라고 기록에 남기고 그걸 기록에 남은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사실 뭐 젠더 갈등이다 이런 얘기 막 엄청 많은데 젠더 갈등만 해결하면 뭐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질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지적은 어떤 점에서는 갈등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갈등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냥 갈등이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반복하면서 그냥 재생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겪어야 할 만한 갈등은 사실 겪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 속에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걱정이나 뭐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만하지 않나. 너무 몸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갈등 해결하시려는 분들도 갈등을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네, 저는 일단 평소 머릿속으로만 그냥 맴돌던 생각들, 저 혼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요. 제가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요즘 2030 남성들과 간극이 커지는 거를 느끼는데 결국은 공생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항상 마음을 다잡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결국은 꾸준히 그냥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왔으면 나는 별로 그런 차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보수 세력 혹은 안티페미니스트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뒤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끝없이 활동을 해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고 마지막에 나눠주시는 소감 들으면서 제가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눈물을 잘 안 흘리고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마지막 한 그 메시지 더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요.
우리 황경선 선생님 여성 청년들의 절절한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게 울립니다. 여기 계신 청년, 중년, 노년의 여성들이여, 우리 모두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하여 완전한 성평등 사회 실현에 앞장섭시다. 거의 선동구호에 가깝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어마어마한 이 서사의 장을 함께 풀어낸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 여성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 각자가 처한 삶의 배경이 다 다르고 그래서 아마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도 다 다른 그 N개의 우리 여성들이 언젠가 좀 함께 모여서 더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같이 연대의 끈으로 묶여 있어서 여성들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청년 패널들과 진행자분께서 여러 차례 사전 회의와 수시로 의견을 소통하며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나눠주신 우리 패널과 진행자분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 양성평등주간 및 여권통분의 날 기념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